오늘 우리 사례를 지금 계속 몇 개를 더 보고요. 일단 글로벌 10대 빅데이터 분석 사례 마저 좀 정리를 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모 기업으로부터 좀 자문을 의뢰받아서 진행했던 간단한 또 빅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채널 IT 방송 중에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에 대한 좀 분석을 했어요. 현대인의 스트레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방송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예정되어 있는 팀 프로젝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팀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이 노트북을 가져와 가지고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그 팀 디스커션 자체를 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좀 이 팀 디스커션 할 때 좀 가능하면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좀 뭐 언제든지 가져오셔가지고 팀 얘기할 때 뭐 한 명 정도는 기록을 하는, 왜냐하면 그 팀 토론할 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북에 기록하는 게 훨씬 아마 팀 프로젝트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례 중에서 우리 클래스에서는 없지만 최근에 이런 빅데이터 분석 사례가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가 나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거의 수입을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석유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오르면 경제가 상당히 또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원유 가격에 대한 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데 해외의 생산국에서의 원유 가격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의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어떻게 된다, 다음 주 어떻게 된다라는 예측 솔루션을 한국석유공사에서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름을 많이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되는구나 예측이 되면 전체 제조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건데요. 지금 보시면 추진 목적, 국제 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의 변동이 심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이 그동안에 많이 목격되었다. 그래서 유가 변동의 원인, 그다음에 다양한 변수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이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 이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의 이제 필요성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했냐면 국내의 모든 주유소, 기름을 쓰는 주유소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공사는 2011년도 말에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인 SAS와 협력하여 유가 예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피넷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통해 국내 1,300여 개의 주유소로부터 수집된 휘발유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보면 오피넷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혹시 여러분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석유공사에서 이런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를 일단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유가 현재 서울에서는 얼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의 국내 유가의 가격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다음 주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정말 이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서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국내 1,300개 주유소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5개를 이렇게 뽑아줘요. 최저가 주유소.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부산이 여기 하나 있네. 기름 넣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부산에 있는 주유소 차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죠. 서울에서도 어디가 제일 싼지. 이렇게 주유소 이름까지 나와 있고요.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데 잡힌 주유소를 이렇게 또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유소는 가지 말라고 이런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한국석유공사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예요.
여기 외워두세요. opnet.co.kr 여기 있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빅데이터로 예측한 일주일 뒤의 유가와 실제 유가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예측력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를 기반으로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2주 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동안 쭉 한 뭐 30년 동안에 이제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를 비교해 보니까 국제 유가가 변동이 있고 나면 정확하게 2주 후에 그 가격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텀을 들고 2주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국제 유가 가격의 변동이 국내 유가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2주라는 예측 모델을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지역별 주유소 예측 가격도 있어요. 이 주유소가 지금 얼마인데 2주 후에는 얼마 정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이 국제 유가의 변동에 대한 기록이고요. 이 밑에 부분이 국제 경유가예요. 그래서 실제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 국제 휘발유죠. 그 다음에 경유 이런 가격 추이설을 통해서 국제 가격의 국제 원유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국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진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하면서 아니면 괜히 뭐 또 기름을 많이 쓰는 그런 또 자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의 유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서비스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넣었는지 좀 궁금하죠, 여러분들. 보니까 유가 변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넣었는데, 예를 들면 최근 2년 동안에 싱가포르 시장에서 발표하는 국제 유가 및 어떤 시점별의 환율, 이 데이터를 일단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시장에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이용해서 시간적인 그런 정보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정세에는 정치적인 상황 및 기후, 환율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좀 약간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아. 그럼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또 참고를 하고요. 다양한 정치, 그 다음에 기후도 중요합니다. 그죠? 지구가 많이 추워지면 아무래도 겨울에 많이 떼겠죠. 또 한여름에 많이 떼겠죠. 에어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후적인 요소도 집어넣어서 유가 변동을 예측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의 효과 및 전망은 사용자 및 차량 중심으로 최저가의 유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 민감한 대한민국 경제를 봤을 때 국내 유가 예치를 통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 및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 이런 몇 가지의 기대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 사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분석이 좀 약간 이와 같은 포맷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중요한지, 그래서 뭘 집어넣는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공헌할 수 있는 점이 뭔지, 우리 사회,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막 크게 집어넣어 주기 바래요. 말이 안 돼도 나를 설득시켜 주기 바래요. 선생님 이래서 이러지 않습니까? 파이널 페이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은 주겠지만 정말 좋은 또 솔루션인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미래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추천을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네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삼성병원과 성균관대 의대에서 개발한 자살 예보 시스템 있죠. 자살 예보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환자들의 거의 모든 유전자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어떤 유전자 조합이 질병에 잘 걸리더라. 이런 것들을 다 갖고요. 어떤 한 개인의 유전자 DNA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했을 때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실제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가장 핵심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전 사람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공유를 통한 질병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저기 EKU 사이트에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좀 참고해 보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요거. 이건 제가 보니까 21세기 미국에서 하는 동의보감 프로젝트 같아. 필박스. 하나 외워둡시다. 필박스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건 약 있죠. 약 있죠. 약 먹는 약.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서 사망 원인의 4위가 사망하는 사람들의 원인의 4위가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러니까 뭐죠? 의약품 오사용.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사망 원인의 4위. 그럼 우리나라도 아마 전체 사망 원인의 상당 부분 이제 상위 랭크된 게 잘못 약을 먹어서 뭐 쥐약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며칠 전에 먹던 약인데 이거 먹었는데 잘못된 약을 먹은 거야. 보통 우리 각 집에 왜 약박스 있잖아요. 그럼 막 쌓여져 있잖아. 이 분명히 소화제인데 말이야. 그때는 딱 먹었는데 소화제 아니야. 막 열이 나고 난리 아니야. 화장실 가야 돼 막 잘못 먹어가지고. 변비약이야.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그때 인스트럭션이 있지만 오픈하고 나서는 버려버리잖아 보통. 그럼 약이 있으면 이게 잘못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약의 이름 있잖아요. 약의 이름을 여기다가 딱 필박스 프로젝트에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야. 들어가면요. 약이 어떤 기능이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고 제재되는 모든 약에 대한 정보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 또 뭐만 올려놨겠습니까? 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또 뭐 올렸을까? 이 약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들의 얘기 다 올려놨어. 이 약을 먹고 똑같은 약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작용이 나타난 케이스를 다 올려놨어. 그러면 부작용인 경우는 어떤 사람이 부작용이 많더라. 어떤 사람이 효과적이더라. 이런 약에 대한 효능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다 올려놨어. 그러면 내가 이 약을 먹는데 궁금해요. 의사한테 상담하지. 의사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의사들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고혈압이 좀 있고 나이가 40대야. 그럼 이 사람이 이 약을 먹었을 때는 옛날의 케이스를 보니까 좀 다른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뭐 심혈관 쪽으로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혈압이 낮아지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런 케이스를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처방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그런 케이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처방하는데 여기를 미리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처방이 가능하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약과 처방, 기타 등등의 모든 의약품에 대한 기능과 사용과 부작용과 이 과정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놓으면 사망 원인 4위가 아마도 좀 많은 생명을 좀 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분들 기대해서 오바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필박스 프로젝트예요.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자, 건강보험회사 웰포인트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회울증 환자 치료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다양한 환자 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치료를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7번 아는 내용이죠. 구글 검색어 정보를 이용한 독감 예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째 글로벌 사례로는 싱가포르 국가위험관리 시스템을 통한 국가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안에는 하인리의 법칙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모든 텍스트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면서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미연에 관리한다는 차원으로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RAHS라고 하는 국가 위험 관리 시스템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창조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가 정보 관리하고요, 국가 위기 관리하고요, 고용 창출하고요,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싱가포르 주위를 오고 갔던 배 있죠, 배. 배들의 항로를 이렇게 다 그려보니까 어느 지역이 요충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빨간색이 진한 게 이게 좀 배가 많이 다닌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전략적 요충지에 필요한 것들을 또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감기지도는 아니고요. 새로운 어떤 질병, 뭐 인플루엔자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거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 이런 얘기고요. 범인 검거 체계 마련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잡힌 범인들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다 입력해놨다가 지문하고 똑같은 거죠. 지문. 뭐 머리카락 같은 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실제 범인의 전체 리스트에서 찾아내는 그런 어떤 범인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관리하는 그런 유전자 정보 시스템을 지금 이제 구축하고 있다. FBI가 이런 얘기죠. 이거 아는 얘기죠. 우리가 배운 얘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범죄 예방하고 있다. 이거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10개. 자, 지금 제가 10개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번 쭉 팀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사례들이 대충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온 솔루션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시스템, 그런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좋은 사례가 글로벌 10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한 2, 3주 동안 좀 더 고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분들의 그 보고서의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10페이지 내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그 10대 글로벌 분석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PPT 형식으로 지금 제작이 됐기 때문에 페이지의 수에는 이제 그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좀 A4 용지 한 10페이지 내외로 여기처럼 폰트 사이즈 뭐 15 이거 안 됩니다. 폰트 사이즈는 한 10 내외. 그 다음에 행간의 스페이스는 240 이런 거 안 됩니다. 160. 160에 폰트 사이즈 10. 그 다음에 글자체는 옆으로 팍팍 퍼지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 있죠. 뭐 많이 쓰는 게 뭐죠? 바탕글, 그지? 바탕글이나 뭐 하여튼 그 보통 많이 쓰는 거. 그런 걸로 해서 한 10페이지 내외인데 많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뭐 6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는 하지 마요. 최소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요와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길 바래요. 왜 중요한지, 왜 흥미로운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석과 비슷한 그런 분석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분석 사례, 기존에 갖고 있는 분석 사례의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분석 사례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장에 들어가지고요. 세 번째 장은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넣어주는데 만약에 이제 결과가 있는 조 같은 경우는 결과를 잘 제시해 주시고요. 결과가 안 나오고 프로포절로 가는 조 같은 경우는 2와 3, 2장과 3장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더 자세히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집중적으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옛날은 어떤 모델이고 우리는 뭘 하겠다라는 요 얘기들을 더 자세히, 더 상세하게 해주기 바래요. 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석 사례가 왜 중요한지 아까처럼 뭐 효과라든지 정책적인 시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넣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표절하면 안 되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표절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참고한 것들 있죠. 참고한 기사, 참고한 책, 참고한 논문, 그다음 참고한 뭐 방송, 이런 유튜브 동영상,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참고 문헌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줘야 돼요. 뒤에 맨 마지막에. 마치 조회서 막 글을 쓴 것처럼 하면 안 돼. 어디서 뺏겨왔는데. 그 표절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 작성하면서 여러분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참고했는지의 참고 리스트를 맨 마지막에 다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동영상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죠? URL, HTTP 뭔지,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시간을 해야 돼. 여러분이 언제 그걸 확인했는지. 왜 시간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때 그 시간에는 있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찾아봤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적혀 있는 경우는 그 시간에 그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기사 같은 경우는 어느 신문, 어느 기사. 이렇게 제목까지 써주면 되고요. 책, 뭐 논문 이런 것들은 뭐 저자 쓰고, 연도 쓰고, 제목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팀 프로젝트 성적을 평가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내용을 간추린 PPT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 수업 시간에 5조씩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개조죠. 그러니까 한 수업 시간에 4개조 내지 5개조이기 때문에 한 팀당 발표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15분이에요. 15분. 한 팀당 발표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15분을 발표할 수 있는 PPT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정은 우리가 기말고사가 며칠부터 시작하죠? 기말고사 주가 혹시 캘린더 있는 분? 16일. 16일이면 그 전주 화요일이 며칠이에요? 그 전주 화요일이 10일. 그럼 10일은 1, 2, 3, 4, 5 준비해 주세요. 1, 2, 3, 4, 5조가 10일. 그 다음에 12일 수요일은 6, 7, 8, 9, 10. 목요일 날. 10일 목요일은 6, 7, 8, 9, 10. 한 조 정도는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 12, 13조는 그 다음 화요일이 17일? 17일 날 준비해 주시고요. 기말 시험은 19일 날. 기말 시험은 19일 날. 그리고 기말 시험 가이딩 포인트, 문제 가이딩 포인트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어나운스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은 다 나오세요. 이거 EKU 사이트에 올리진 않을 거예요. 수업 나온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1시간 15분에 쓸 수 있는 분량인데 제가 가이딩 포인트는 시험 문제 수보다 3배수를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에서만 준비하시면 돼. 3배수를 가지고 준비하시고 그 중에서 제가 문제를 뽑아서 파이널 exam을 할 예정이고요. 답안 작성은 영어로 하지 않고요. 한국말로 쓰셔도 됩니다. 영어로 쓰실 분들은 써도 되는데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 매번 연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영어 답안지였는데 이번 주 제가 제일 해피한 게 드디어 나도 내 말을 찾았다는 거. 네. 수업 시간에서 내가 네이티브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제가 최근에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인터뷰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에 가진 3가지 오해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오해가 이 3가지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빅데이터 우리 예전에 얘기했지만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만을 분석에 포함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yes or no예요. 맞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데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밖에 기업이라든지 실생활 속에서는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 SNS와 같은 인터넷과 SNS와 같은 최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은 비정형 데이터만을 주로 합니까? 라는 얘기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고요.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이죠. 다양한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정형 데이터도 들어가죠. 아마존닷컴에서 매출액을 증진시킬 때 기업의 매출액, 고객 정보는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정형 데이터죠. 사람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의 평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의 빅데이터 분석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합쳐서 다양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다. 그래서 보통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빅데이터 분석이 뭡니까 얘기할 때 비정형 데이터만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답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오해예요. 빅데이터는 디지털 자료만 가능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예스와 노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비정형 데이터의 출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를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 뭐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디지털 자료만 가능한가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이 대부분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빅데이터 속에는 다양한 적용 데이터도 있고 그냥 오래된 역사 기록도 있잖아요. 자, 그 기준으로 보면 빅데이터는 디지털 자료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다양한 아날로그 정보도 다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동의보감을 쓰던 허준, 제가 수업 전에 얘기했는데 이 허준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선조 때 이제 어이였죠. 근데 이 사람이 선조의 명을 받들어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인도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에 약 처방전, 뭐 어떨 때 뭘 먹으라 같은 한의학 약 처방전을 다 모아가지고 몇십 년에 걸쳐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25건의, 지금은 25건의 동의보감을 냈어요. 요 안에는 그러니까 뭐죠? 의학 백과사전이죠. 동의보감은. 요 안에는 어떤 정보가 있다? 디지털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약방에서 약 처방전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경우는 어떤 약이 좋더라, 어떤 병에는 뭐가 좋더라, 이런 약 처방전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의학 백과사전이 동의보감이에요. 그때는 디지털 기술이 없었죠. 그럼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했다. 제가 김정호라는 사람이 또 더 궁금해져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우리 고려대학교 여기 박물관에 가면 대동여지도의 일부가 있어요. 원본. 우리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좋은 박물관이에요. 원본이 있는데 김정호라는 사람이 대동여지도를 그리면서 우리가 알기에는 한반도를 33번, 28번을 돌아다녔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번은 돌아다녔겠지. 우리가 보통 10번이 20번 되고 이러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그죠? 사람이 이걸 또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한 번 또 이렇게 돌다 보면 한 번이 3번 되고 뭐 5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28번, 33번이라 그러니까 한 10번은 돌아다녔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역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김정호가 한반도를 한 번도 돌아다니지 않았다. 이런 역사적인 또 주장을 핍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돌아봤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이 사람이 안 돌아다녔냐? 아무리 이 사람을 행적을 조사해봐도 한반도를 그렇게 많이 돌아본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김정호라는 사람이 10번, 20번 돌아다닌 것처럼 얘기가 됐냐 찾아보니까 일제시대에 나온 조선어 역사서라는 책이 있는데 일제시대에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의 지휘하에 만든 그 기록에 따르니까 김정호를 굉장히 영웅화하기 위해서 20번, 30번을 돌아다닌 것처럼 기록을 했는데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관직이 있었대요. 그럼 과연 이 사람 우리 김종호가 어떻게 대동여지를 그렸을까? 이 사람이 조선시대 전 지역에 있는 관청에 군청에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정보와 농가 밭의 그림과 산의 그림과 이런 것들을 다 달라. 그걸 다 모아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리를 한 게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김종호는 1800년대 초예요. 모리 시대야. 모리 똑같은 시대야. 모리도 1800년대 초죠. 똑같은 1800년대 초 200년 전에 벌써 그와 같은 데이터를 모아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왜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죠? 그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2대 빅데이터 분석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거 누가 선정했죠? 제가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최고의 빅데이터는 저는 모리, 매튜 폰테인 모리라는 사람이다. 이거 알죠? 책에 있었잖아. 건너가겠습니다. 책에 있었죠? 해양 지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지도 위에 항해 정보를 입혀서 지금으로 치면 티맵이죠. 내비게이션 지도 위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올리듯이 몰이라는 사람은 세계 지도 위에 어디로는 배를 가고 어디로는 배 가지 마. 태풍이 온다. 이런 항해 정보를 입힌 최초의 빅데이터 분석가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빅데이터 분석 사례 보고서를 쓸 때 여러분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저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보너스 엑스트라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을 좀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가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가 같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과 왜 그런지 이거를 맨 마지막에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따로 할게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싶어요. 현재는 세 사람을 찾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이용해서 의미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두 번째 오해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해. 빅데이터 이러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해요. 야, 그게 뭐 지난번에 제가 봤죠. 빅데이터가 뭐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비싼 요금제. 핸드폰 쓸 때 요금제가 비싼 거 있죠. 빅데이터 이러니까 비싼 요금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우리 수업에서 하잖아요. 우리 수업에서도 여러분 같은 인문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학생들이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오해죠. 그래서 컴퓨터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죠?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 모든 과정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특히 공학 전공. 정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작업들은 누구나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미래부에서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라는 걸 오픈한 것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잖아요. 그 이유도 누구나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들었으면 누군가가 빅데이터에서 물어봤을 때 이 정도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해줄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 잘 이제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별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왜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죠. 자, 스트레스를 북한말로 뭐라 그런다고? 정신 타격. 요즘은 정신 타격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너 골 때린다.
골 때린다가 뭐야? 정신 타격이지. 그래,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야. 정말 골 때려. 그게 정신 타격이죠. 우리가 정말 정신 타격 많이 받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1990년대, 2000년대, 2013년도 지금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지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람들의 얘기 속에, 소셜 텍스트 속에서 한 10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한 15분 정도 보고 팀 프로젝트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 좀 우리 꺼주실래요? 자, 우리 저 불 좀 켜주시고요. 자, 조는 사람들 깨고. 자, 이제 각 그룹별로 15분 남았는데, 10분 남았는데, 그룹별로 모여서 진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주면 제가 그 그룹 가서 또 얘기를 좀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각 조장은 또 우리 출석부 기록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수업은 제가 EKU 사이트에 또 파일 하나 올려놨어요. 뭐냐면 OECD 정책, 빅데이터 관련된 정책인데, 파일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수업은 또 진행할게요. 전반부의 강의 시간은. 자, 그 다음에 그룹별로 모이세요. 별 뭐 의욕이 없어, 왜?